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동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당장의 집값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폭망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부동산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뭐 한강에 기적해가지고 엄청난 성장도 하긴 했지만 그에 따른 약간 부작용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한 것도 대단한 거니까 우리나라 네. 경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요인이나 원인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1960년대 이후에 박정희 개발 체제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한 30년, 40년 굉장히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한국 같은 경제 규모의 나라가 네.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저개발 상태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가게 된 거 유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못 됐는데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왜 할 수 있었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죠. 네. 이 펀더멘털 코스를 잘 이해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ODA 프로그램 같은 거 통해서 개도국의 한국 성장의 경험을 전수한다 해서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고 정책이 어떤 걸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질문을 꼭 해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냐고. 네. 그러면 강사들이 답변을 못해요. 어. 그때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우물우물하게 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 성장의 이른바 펀더멘털 코스 근본 원인을 우리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박정희 개발 체제가 성공한 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박정희 개발 체제가 시장의 부재 내지 실패 문제를 없애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박정희 개발 체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이었다라고 네. 할 수 있죠. 정부가 이제 주도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에 이제 60년대, 70년대 보면은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승만 정권 때. 네. 그런데 그게 그 50년대 후반기에 가면서 미국이 더 이상 그런 경제 원조 안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경제 원조는 원조 말고 차관이든 대에서 돈을 빌리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요. 그래서 원조가 많이 없어집니다. 네. 그 상황에서 박정희가 집권을 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자본시장이라는 게 거의 자본 축적이 안 돼 있었죠. 그런데 기업들은 신인도가 낮아요. 경제 개발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돈은 외국에서밖에 못 가져오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국내 자본시장 자체가 부재하는 상황, 시장 실패, 나라에 돈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시장의 부재, 네.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부재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차관으로 또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와서 그거를 기업들에게 나눠주면서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이 결합된 강력한 정부 주도형 성장 정책을 펼 수 있었는데 이게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의 부재 문제를 해결했다. 시장이 없는 거를 정부가 시장에서 플레이 역할을 한 거죠.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고 다시 나눠주는 중개 기능을 하는. 네. 그게 이제 시장 부재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LG 구자경 회장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가 없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수직 계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품 소재 시장이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품 소재 시장에 재벌들이 계열사를 만들어서 그 시장 부재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이제 기업 집단 형성이 수직 계열화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나 부품 소재 시장의 부재 문제를 정부 주도의 관치금융, 그죠? 그리고 재벌의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모방형 성장 전략이 굉장히 잘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형 성장은 중요한 게 얼마나 빨리 따라가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방은 주로 일본 산업 정책을 모방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할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라는 거죠. 사실 한국 사람들 외국에서 한국 문화 이야기할 때 빨리빨리 이런 네. 이야기하죠. 이게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옛날 또 양반은 약간 천천히. 그렇죠. 느긋하게. 그런데 박정희 개발 체제를 거치면서 빨리빨리가 미덕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가용한 자원을 신속하게 목표 지점에 투입해서 쫓아가는
추격형 경제, 모방형 추격 경제에서 이 박정희 개발 체제가 갖고 있었던 군대식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네. 딱 과업을 주죠. 딱 군대네 진짜. 그렇죠. 네. 가름 맡아서 당신은 이거, 당신은 이거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목표를 정해주죠. 좀 수출 네. 목표를 주고 잘하면은 더 얹어주고 못하면 뺏어버리고 네. 그런 커맨드 앤 컨트롤이라는 제도가 모방형 성장, 신속한 성장에 잘 작동이 됐어요. 세 번째 이제 제일 펀더멘털 코즈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당시에 우리 정치 엘리트라고 하면 독재자 박정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독재자 박정희가 경제 발전과 자기의 사익이 같이 가는 단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뭐냐면은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민주 정권을 정복하고 정권을 잡았어요. 정치적인 레지티머시, 정당성이 굉장히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거를 해도 계속해서 겨우 이기고 하는, 그래서 유신도 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 레지티머시 유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건 게 바로 경제 발전인 거죠.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라는 게 자기 정치적 레지티머시라는 자기 사익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엘리트의 이해가 경제 발전과 같이 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이 세 가지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1970년대 사실 필리핀에 마르코스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마르코스가 박정희 따라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네. 박정희하고 마르코스가 굉장히 유사하게 서로 한 게 많이 있는데 이제 박정희가 필리핀이 사실 60년대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죠. 그런데 네. 사실 그 장충체육관 아시죠? 네. 저게 필리핀에서 원조를 받아서 지은 거예요. 예전에 엄청 잘 살았다고. 네, 그리고 과거에 신동파라고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농구를 잘하셨던 분이라서 해외 진출을 했는데 거기가 필리핀 간 거였어요.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 필리핀이 70년대 들어오면서 박정희 발전을 하는 걸 보고 그 당시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박정희 하듯이 따라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마르코스는 성공을 못했죠. 왜 마르코스는 성공을 못했냐? 형식적으로 보면은 많은 군사 독재를 하는 저개발 국가들이 박정희식 개발 독재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럼 박정희는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정치인들은 박정희가 천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개인적으로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마르코스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정당성을 획득해야 될 유인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네. 오래된 지주 집안이에요. 필리핀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된다고 보통 말할 때 지주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하면 민주주의가 잘 된다고 그래요. 사실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로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형식적인 거죠. 그런데 혼자서 오래 먹으면 독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르코스 혼자서 너무 오래 먹어서 독재라고 불린 거고 아들이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 근데 하여튼 마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과 자기의 사적 이익이 같이 가지가 않았어요. 왜냐? 자기는 기득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해야지 레지티머시를 꼭 획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한다고 했는데 특혜를, 박정희는 수출 잘하는 기업한테 특혜를 줬죠. 네. 그러니까 수출을 잘하는 기업한테 특혜를 줬다는 말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만 특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경쟁적인 특혜 주는 열심히 할 정책을 수밖에 한 거죠. 없는. 보상 체계 자체가 네. 굉장히 친경쟁적이었고 경제 발전과 같이 가는 방향이었는데, 그런데 마르코스는 누구한테 특혜를 줬느냐? 친인척들한테 주고 친구들한테 나눠줘. 네. 이발하다가 이발사가 뭔가 부탁하면 청탁하면 들어주고. 그래서 필리핀 마르코스 때 생긴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로니 캐피털리즘, 크론이라는 자기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캐피털리즘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엘리트 이해, 실질적인 정치 엘리트의 이해가 경제 발전과 같이 가느냐, 상충되느냐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세계 역사를 한번 경제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3, 40년 경제가 발전됐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국가의 어떤 리더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재벌 총수든 같은 방향으로 경제를 살려야지 다 이득이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한 어떤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책 쓰신 거 그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보면은 이제 이게 끝났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제가 발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발전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실상의 정치 엘리트, 파워 엘리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왜 그러면 작동 안 되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전략, 박정희의 정부 주도 재벌 중심
전략이 왜 지금 작동 안 되느냐?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이 발전됐어요. 금융시장이 발전되고 부품 소재 시장이 발전됐는데 네. 거기서 관치금융이 들어가고 거기서 지나친 수직 계열화 부품 시장의 전속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시장을 교란시키고 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장이 없었으니까 누군가가 들어가서 해주는 게 긍정적이었고 부작용 거의 없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발전된 데서 개입하면서 부작용만 커지는. 그래서 정부 주도의 관치금융, 재벌들의 과도한 수직 계열화라든지 부품 시장에서의 전속 계약 관계 같은 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낳고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경제가 발전하면은 모방형 성장에서 혁신형 성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게 더 이상 할 게 없어지기 시작하죠. 따라할 발전하면. 게 없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혁신을 해야 가니까 혁신 성장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뭐 20, 30년 동안 늘 혁신 이야기하고 뭐 창조니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모방형 성장과 혁신형 성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불확실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방형 성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할지는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혁신 성장 단계에 가면 누구나 얼마나 빨리 하고 방법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사전적으로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몰라요. 네. 그런 데에서 위너 피킹 하듯이 발굴 육성하려고 하죠. 아직도. 발굴 육성하려는 정책이 대부분 실패를 해요. 제가 많이 들은 예 중에 하나가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인데 백투더퓨처가 1985년에 1편이 나왔죠. 1편 내용은 85년에서 30년 과거로 갔다가 주인공이 다시 돌아와서 백투더퓨처였죠. 89년에 2편이 나왔을 거예요. 2편 내용은 85년에서 30년 미래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뭐 다시 과거 갔다 이러는 내용인데 전반부는 하여튼 미래를 가는 겁니다. 85년으로부터 30년 미래가 몇 년일까요? 그러면 2015년. 2015년 벌써 한참 8년 전, 9년 전 네. 이야기인데요. 그때 백투더퓨처 30주년이라고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백투더퓨처 2에서 예상했던 2015년과 현실의 2015년을 비교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네. 백투더퓨처 2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하늘을 나르는 차도 나오고 미스터 퓨전이라는 거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공중 부양하는 하버보드 타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가 기억납니다.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 기술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너무 빨리 될 거라고 예측한 게 되게 많아요. 또 어떤 거는 이미 옛날 기술인데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팩스밀리 같은 거. 주인공이 우표 붙이 편지 붙이러 우체국 가고 싶다고 하니 우체국 없어졌고 다 팩스 쓴다고 나오는데 현실은 우체국은 건재하고 팩스가 없어졌죠. 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신발끈 매는 거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2015년 전에 이미 나이키가 만들었어요. 근데 모르시죠 대부분. 왜냐 경제성이 없어서 안 팔려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백투더퓨처를 보면은 불확실성이 뭔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백투더퓨처 2를 만들 89년 당시에 미래학자들한테 다 컨설팅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2015년을 생각했는데 예측이 거의 다 틀렸어요. 그리고 또 백투더퓨처 2를 자세히 보시면 2015년 현재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데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뭘까요? 핸드폰, 네. 스마트폰 같은 개념이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백투더퓨처 2의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89년에서 10년 있다가 일어나는 이른바 디지털 레볼루션을 예측을 못했어요. 네.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무엇이 누가 성공할지를 모르는데 이것을 정부가 계속해서 위너 피킹을 해서 지원해서 육성해서 키우겠다. 그 정책이 모방형 성장 정책이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혁신 경제 이야기하고 혁신 어쩌고 하면서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이 하는 말은 발굴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발굴 네. 육성 정책은 100% 실패예요. 왜 제가 100% 실패하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연히 맞을 수도 있는데 100%라고 제가 왜 확신을 하냐. 자, 관료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발굴 육성한다. 자금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거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게 케인즈가 말하는 애니멀 인스팅트죠. 시장에 이거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듯해 들려. 네. 그래도 선뜻 돈을 못 줘요. 왜? 잘못했다가 망하면 황당한 이야기 듣고 지원한 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 관료들의 가장 큰 덕목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원할까요? 근거가 있어야 네. 된다.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뭘까요? 기술이에요. 네. 세계 최고의 기술,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면 줘요. 근데 시장성 없는 기술이 지금 남아 도는 게 우리나라예요.
이른바 장롱 특허라고 하죠. 10년 동안에 사용 안 된 특허. 이 신발끈 묶어주는 기계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시장성 없는 네. 그런 것들에 정부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벤처하실 분들이 정말 혁신을 할 기회조차 정부가 망가뜨리는 게 지금 지원 육성 발굴 지원 육성한다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책들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통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런 말하면은 우리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그럼 정부가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냐?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혁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균등하고 진입 퇴출의 장벽이 없고 보상을 받아야 돼요. 재산권이 보호가 돼야 되고. 네. 그게 혁신형 경제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이야기하는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 최근에서 말하는 바로 기회와 유인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회와 유인이 충분하냐?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기 만연한 부품 소재 중소기업 기회 유인이 없죠. 전속 계약 관계에 묶여 있으면 전속 계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안에 있으면 단가 우려치기 당하고 기술 탈취 당해요. 유인이 없어요. 네.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바꿔주자. 그다음에 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빅딜 정책 같은 거 하면서 독과점화돼 있어요. 다. 이 독과점화돼 그렇죠. 있으니까 다들 장벽이 진입 퇴출 장벽이 높죠. 이걸 없애주는 정책들을 이것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들을 하라고 하면은 관료들은 유인이 없어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재벌 대기업들 기득권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거 네. 자기 꺼려요. 나가서 옷 벗고 나가면은 그분들한테 봉사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장래를 내가 왜 그러냐 이런 생각하기 쉽죠. 정치인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관료들 입장에서도 육성 발굴 육성 정책을 해야지 산하기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네, 약간 권한도 좀 있고. 그렇죠. 권한도 네. 생기고 돈 나눠주면서 권한도 생기고 산하기관이 있어야지 퇴임 이후에 갈 자리도 생기고 거기 가서 좀 있다가 재벌들한테 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인생을 살 길이 쭉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밥그릇 끊어라는 이야기가로 들는 거예요. 유인이 안 맞네요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혁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과거의 발굴 육성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문제 네. 그거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엘리트 이해인데 한국의 파워 엘리트가 과거의 군사 독재자에서 지금은 재벌로 바뀌었어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 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재벌들이 힘이 너무 더 세지죠. 재벌들이 힘이 세진 결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 발전에서 커졌다는 거 외에도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금융 자율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부 독재자나 정부가 관료가 재벌을 통제했던 가장 큰 수단이 금융 통제였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금융 자율화가 되면서 정부 통제 안 받고 조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재벌을 통제할 수 있는 관료나 정치권의 수단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네요. 그다음 힘들은 커졌고, 네. 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정치 민주주의죠. 과거에는 군사 독재 쭉 있고 하면은 얘네들이 계속 한다는 것 때문에 줄 쓸 때 이쪽에 쓸까 저쪽에 쓸까 하죠. 근데 지금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재벌에 줄 쓸래 정치권에 다 재벌에 줄 쓰겠다. 정치야 뭐 정권 왔다 갔다 바뀌고도 하고 하는데 재벌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그러다 보니 이게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정치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형식적인 정치 권력의 경제 권력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약화됐고요. 이거는 사실 뉴딜에서 했던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 다 놓쳤죠.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97년 왔을 때도 한번 할 수 있었는데 못했죠. 그 다음에 촛불 이후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안 하고 놓쳤죠. 두 번을 우리가 사실 놓쳤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더더구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정말 경제 권력이 됐죠. 선출되지 않은 경제 권력으로서 우리 사회 기득권이 돼버렸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재벌 중심의 체제 재벌들이 그럼 결국 우리 경제 발전과 지금 이해가 같이 가느냐라는 문제예요. 지금 수직 계열화 그리고 전속 계약 관계를 통해서 쉽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바꾸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다음 그린 산업으로 이행을 하는 산소 중립 이런 거 이행하는 거 그거 하자면은 우리 재벌이라는 기업 집단은 중화공업 중심으로 핵심 기업이 중화공업 중심으로 다 엉켜 있어요.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럼 자기 소유집의 컨트롤이 흔들려요. 그걸 풀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개혁이 없는데 왜 하겠어요? 그걸 오히려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재벌은 과거와 달리 경제 발전과 이해가 상충되는 국면에 와 있고 우리 관료들 역시 상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 관료들과 우리 재벌, 특히 재벌들이 이해상충이 있다 보니까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고 이 한계가 지금 더 이상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지속되면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결국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작은 기업들이 있었으면 뭐 소위 말하는 이런 반도체 같은 걸 할 수 있었겠느냐. 결국에 어떤 그 규모의 어떤 대규모 어떤 집단들이 이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리스크 있는 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그러니까 성장 발전 단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제가 기여했던 부분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새로 리세트를 해줘야 될 때 그걸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과정들을 못 거치면은 과거의 성공이 발을 잡아서 결국은 미래의 실패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상황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재벌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재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인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의미의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집단은 경제력 집중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자연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 집단 플러스 자연인인 재벌 총수가 있을 때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규모 기업 집단인데 총수가 없는 데도 있어요. KT라든지 이런 데들 그런 건 재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대규모 기업 집단이면서 재벌이 있으면은 경제력 집중에 의해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 이 영향력을 그는 어떻게 발휘하느냐 총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휘하는데 집중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이해의 상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총수의 이해가 기업의 이익과 같아지고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같아지는 방향으로 다시 리얼라이먼트 재조정을 해주는 게 재벌 개혁을 하자는 근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방 경제가 아니라 이제 뭐 나름 어떤 창의적으로 이제 뭔가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미국이 뭐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국가가? 그렇죠. 미국은 사실 우리가 이제 소유지배 구조를 이야기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탠딩 그다음에 와일드리 헬드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 자체는 지금 비상장 기업이죠. 그 모회사 알파벳만 상정돼 있고 그래서 미국은 기업 집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야 구글 기업 집단이 않느냐라 했는데 학술적인 의미로서 100% 자회사면은 사실상 기업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프리스탠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모 집단만이 상장이 되는. 근데 이 상장된 모 기업이 와일드리 헬드라 소유분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대부분 없어요. 물론 창업 초기에 1세대일 땐 대주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2세대부터는 대주주가 대부분 없어지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빌 게이츠가 갖고 있던 대부분 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대주주가 없죠 거기도. 그런 식인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소유지배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업 집단이라는 게 사실상 없다. 프리스탠딩하는 하나의 기업만 상장되고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 상장된 기업은 소유분산 기업이다.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이 그러면은 이런 지금 같은 프리스탠딩 와이드리 헬드라는 구조를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뉴딜 이전에 미국도 우리 같은 재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총수가 없지만 대규모 기업 집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틸러티 산업, 가스라든지 이런데,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데는 이른바 총수가 없는 와이드리 헬드 기업이 대규모 기업 집단을 형성하는 게 있었고, 나머지 금융이라든지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는 우리 재벌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반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벌 문제가 사실 1930년대 미국에서 거의 다 일어났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뉴딜 기간 동안에 루스벨트가 바꾸겠다고 여러 번
의회 연설에서도 밝히고 연설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누딜이 말했던 이런 문제점들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거의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시장 경제가 작동이 안 된다. 시장 경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 있어야지 경쟁이 되는 거고 진입대출 장벽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집중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게이트키퍼 경제 권력이 되면은 시장도 작동 안 되고 민주주의도 작동이 안 된다고 미국의 정치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뉴딜 기간을 거치면서 미국이 사실 미국 재벌 해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법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법들이 1930년대 40년대 만들어진 법들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어요. 그 법을 지금 없애면 미국은 다시 우리 같은 재벌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만든 법도 뭐 오래된 법 없애야 된다 그러죠. 거기는 30년대 법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간이 되는 법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도 해소하면서 경제 구조가 진입 대출이 일어나면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면서 산업의 진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화공업 중심에서 IT 중심에서 이런 콘텐츠 인터넷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 진입 대출 장벽이 없고 공정한 경쟁, 그다음에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환경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빅딜 같은 거 하면서 거의 독과점화되죠. 국내 산업. 국내 산업이 이제 독과점화돼도 우리가 하나 조금 좋았던 거는 해외 수출을 많이 하니까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 부품 소재 시장이 수요 독점이 돼요. 수요 독점 전속 계약에 낮추니까 단가 우려치기를 하기 시작하죠. 단가 우려치기하고 기술 탈취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부품 소재 기업들이 혁신할 요인도 없고 여력도 없어져.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 있는 기업들은 이 전속 계약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안 일어나요. 사실 1990년대 이후에 많은 혁신이 중간재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른바 모듈 단위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는데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전장 다 모듈이에요. 그럼 모듈 단위의 혁신이 일어나고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은 디스인테그레이션을 탈수직 계열화를 해요.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들이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그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들 간에 상생할 수 있는 협약을 통해서 같이 발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90년대 97년 이후에 오히려 수직 계열화 그리고 전속 계열화가 강화되면서 단가 우려치기 통해서 제조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놓지 않는 걸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 70년대 이후에 중화공업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에요. 그 산업을 중심으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유지배 구조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나 녹색 성장 쪽으로 이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탄소 중립, 아리백 이런 데 이행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혁신이 못 일어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 재벌 대기업 구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고 이게 제조 비극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중소기업이 계속 임금을 계속 깎고 그리고 저 대기업에 들어가야지만 돈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것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죠. 이 구조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 문제라고 흔히 말하는 게 따지고 보면 경제 문제, 경제 구조에서 나와요. 노동 쪽에서 오래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결국은 보니까 재벌 문제였더라. 노동 문제가 아니고 재벌 문제였더라는 말을 해요. 자, 이중 구조 이야기하죠.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이런 이야기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를 심하는 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뭐 미국 유럽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대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임금 격차 많지가 않아요. 대기업이 100이다. 중견기업이 한 88쯤 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중소기업은 얼마나 한 80쯤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중견기업이 70이에요. 중소기업 가면 55예요. 근데 우리가 예냐 일본이 예냐? 우리가 예예요. 왜냐? 우리는 단가 우려치기를 하기 때문에요. 수익률이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지고 이 구조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지금같이 전속계약 단가 우려치기 아닌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산별 노조들이 있어서 임금 협상 같이 해버리니까 더더구나 격차가 안 생기죠. 사실 유럽은 자동차 BMW에 있는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나 중소기업의 노동자나 월급이 같아요. 산별 교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받는 수익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독일도 대기업 노동자들이 한 100이면 중소기업이 한 80쯤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임금의 차이가 아니고 대기업들이 독일은 주로 BMW, 머세디스 벤츠가 큰 도시에 있어요. 중소기업은 네. 작은 도시에 있어요. 네. 생활비 차이 때문에 생활비를 보존해 주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들밖에 사실 없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닌데도 시장이 작동하면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한 80 되거든요. 우리는 중소기업 뭐 중견 평균 잡으면 60 정도 될 거예요. 60, 65. 자, 그러니 다들 대기업 가려고 하죠. 근데 그렇죠. 대기업을 간다고 한들 50대면은 명퇴를 당해요.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50대 초에 대기업에서 뭐 상무를 하거나 또 부장만 하다가 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미국이나 일본 그러냐? 독일 안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가격 경쟁력의 원천이 단가 후려치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50대 부장 월급 많이 받는 부장님이 단가를 후려치나 30대 대리가 후려치나 똑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부장님들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인적 자본이 제일 많이 축적이 되고 정말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그래요.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죠. 근데 인적 자본 같은 게 경쟁력의 원천이 아닌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50대 나와서 하는 게 자영업 들어가죠. 네. 2, 3년 있다 대부분 망해요. 노인빈곤에 빠져요. 네. 그 노인빈곤에 빠지면 우리가 일자리 사업이니 뭐래서 재정 사업으로 사실상 복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고령화되면서 이거 자꾸 이거 늘어나는데 재정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자영업 문제. 지금 자영업 들어오는 사람이 줄 서 있는데 자영업 뭐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이거 해봤자 잠깐 효과밖에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 이것들 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전문직, 그다음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부문 아니면 정 안 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절대로 안 가려고 하죠. 결혼도 그렇죠. 못 한다고 그래요.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 결혼하는 나이들이 늦어지고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아지고 출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노인빈곤 문제, 자영업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게 우리 경제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를 없애면 다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고 다른 것들도 보완적으로 같이 해가야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 제조업의 위기 같은 경제의 위기 문제를 모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회 문제 양극화 포함해서요. 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구조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우리 재벌 대기업이나 고위 관료들의 이해가 너무나 견고하고 그다음에 이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동력이 지금 없다는 거죠. 왜냐 재벌 대기업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그러니까 정치, 관계, 법조계, 언론계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 저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 보통 잘 안 나오죠. 제가 주류 쪽의 언론들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말 해도 방송에 나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상초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고 이게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지속 가능한 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뭐 한국 잠재 성장률이 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다가 지금 뭐 고령화의 인구 감소까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은 소위 말하는 한국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답이 없죠.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비유를 드냐면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이게 선원한 사람이 선장한테 이렇게 가면은 빙하 부딪힐 수 있으니 네. 여기서부터 뱃머리를 돌리자. 그런데 선장이 안 받아들이죠. 안 보이고 일단. 그다음에 자기 경험상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기서 배를 돌리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못 맞춰서 엄청 요거도 먹게 되고 자기 책임 추궁 나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보자고 그냥 가다가 빙하가 보이는 지점에 가서 배를 돌려도 결국은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빙하가 보이는 지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빙하가 보이는 지점이 오면 너무 늦다는 거죠. 그 전에 뱃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빙하가 안 보이는데 돌려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설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빙하가 보이기 전에 뱃멀리를 돌린다는 게 기득권 이익에 굉장히 반하는 거라면 더더구나 타이타닉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빙하가 보이기 전에 빙하를 피할 수 있게 뱃머리를 돌리려면은 결국 타이타닉 배에서 거기는 영화에서 보면은 아주 그래도 꼭 돈 있는 수소로 탈출한 거 아닌데 실제
이론은 사실 그런 위기가 오면은 돈 있거나 정보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네. 그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거 나와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인식,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정치 권력에 획득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이걸 정치 이슈화해서 그리고 하겠다고 나설 사람은 없다 저는 생각해요. 네.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야만 정치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줘야지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내놔야만 당신이 그 좋아하는 권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국민들하고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미래가 뭐 암울하다고 보면 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일들을 겪어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 뭐 부자나 뭐 똑똑한 사람들은 살아남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뭐 많이 있죠. 중남미 대표적으로 일어나죠.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사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1인당 소득이 전 세계 3, 4위를 했었어요. 그때 예, 아르헨티나가 왜 그렇게 잘 살았냐면은 그 소고기 많이 나는데 그 냉동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출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70년대 이후에 이제 아르헨티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죠.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1인당 소득이 한국의 1,500배 됐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 버렸는데 근데 그때 이제 들어온 페로니즘들이 들어오면서 구조적인 어려운 문제보다 그냥 돈을 풀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는 정책 위주로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재정 위기가 오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면은 그 이른바 우파가들이 들어오면 뭐냐 세금을 깎아줘요.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감세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맣게 주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는 거를 또 매표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해요. 그리고 나라를 망가뜨려요. 그러면 또다시 좌파들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좌파들이 세금 깎은 거 다시 안 올려요. 두고 또 돈을 받고 풀어. 또 풀어요. 네. 지금 나라가 그러면서 지금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나라가 망가졌어요. 네. 그래도 지금도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자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죠. 좀 우리도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정치가 지금 이렇다면 지금 뭐 갈수록 정치권에서 이런 뭐 재벌 문제라든지 이런 거 금기시되고 있죠. 뭐 재벌 비판하고 이러면 뭐 대통령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 보이는 면 누가 될 수 있냐는 생각. 네. 그러고 나서 정말 뭘 바꿔야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지금 어려운 이런 문제 끄집어내서 내가 다 덤태기 쓰고 그다음에 잘해봤자 효과는 나 다음에 나 나올 텐데 나는 역사에서 그냥 죄인이 되고 내 덕은 딴 놈이 다 보는데 내가 왜 하냐라는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 재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건 입 닫고 그냥 매표 정치하고 그게 지금 우리 정치 구조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정치 구조적인 부분들이 바뀌는 게 있어야만 사실 바뀔 수가 있고 그거를 뭐 정치인들한테 나와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또 언론이 나서서 이런 한국 사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인들에게 답을 요구하면서 그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유인이 별로 없어요. 뭐 저 같은 사람 몇 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있고 정보가 있으면은 자기는 살 수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가 달러 파동이라고 해서 경제 위기가 한 번씩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달러 파동이 오면은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이민 가신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망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2세들이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달러로 다 바꿔요. 그리고 나서 경제 위기가 오면은 갑자기 자기 재산이 2~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길목 좋은 빌딩이나 이런 가게 사들여요. 한번 망할 때 이렇게 네. 자산 빼놨다가 그렇죠. 다시 사고. 거기에다가 또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싸지니까 네. 주위의 나라에서 사러 많이 와서 생각보다 또 그분들은 안 나빠져요. 상업주의 국가가 돼요. 자꾸.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전문직해서 의사, 변호사 해봤자 정말 거기 금수저들 아니면 중산층으로 사는데 중산층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로 나가요. 이른바 두뇌 유출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양극화 심화되고 중산층 붕괴되고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그런 경향이 굉장히 반복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정말 빈부격차는 훨씬 더 커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위기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빠지긴 하지만 사실은 일부 층들은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우리도 뭐 경제 위기가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서글프게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구나 돈 있거나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나서서 뭘 어차피 이거 뭐 가라앉는 밴데. 네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은 그거 다 뒤집어 쓰게 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거 인식을 하고 요걸 해야지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매표 정치라는 게 또 먹히니까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국민들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알고 보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말도 안 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또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쨌든 구조가 개선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뭐 인구도 막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아이를 낳으세요라고 출산 정책 하지만 안 낳으면 결국에 뭐 이민이라도 받겠다 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들이 결국에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냥 일종의 땜빵 이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건 뭐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민을 지금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이른바 민주주의도 먼저 발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를 탈러런스 그죠? 탈러런스 그죠? 이 다름에 대한 그 인정을 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이 탈러런스라고 프랑스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사회가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보통 한 인구의 한 5% 정도 이민자들이 오면은 사회 갈등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우리가 그 정도 돼요 이미. 근데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거는 이민 오신 분들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촌 쪽에 많이들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은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특히 2세들 또 이제 군대도 지금 계속 가기 시작할 거고요. 이러면서 유럽하고 비교해서도 훨씬 더 우리가 탈러런스라든지 포용하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이민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분들도 더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게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없이 당장의 저임금의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지금 아무도 한국 젊은들이 안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민 받겠다. 그건 정말 땜빵일 뿐 아니고 장기적인 이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 효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도 뭐 거의 매표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거 이전에 사실은 우리 뭐 저출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하고 달리 미국이나 유럽하고 달리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고도 참 불행하게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연령대가 지금 65세까지 잡아서 그러는데 이를 인구 감소에 대해서 생산 활동을 할 인구가 제도적으로 바꿔주면 우리는 훨씬 더 감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정년 연장한다면 제너럴 스트라이크하고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퇴직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일을 안 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개런티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해주든 자기가 뭘 저축이 있든 그래야 퇴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을 2년 더 하라니까 내가 왜 이 더 하냐라고 해서 제너럴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지금 연금 개혁하면서 계속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금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년 연장하면 박수를 치죠. 그러니까 정말 잘못되어 있는 복지 정책이나 연금 정책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우리는 정년 연장하고 한다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년 연장하는 옵션들을 왜 못 하느냐? 그 문제는 젊은 사람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그리고 정년 연장 관련된
그 이야기하는 데가 대부분 좋은 일자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들 저임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좋아하는 거 그거하고 무관하게 외국인 노동자 데리고 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하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같은 것들이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게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주고 생산성이 올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단체 협약들 산별 노사 협상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 대기업을 줄여줘야지, 격차를. 그래야지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뭐 임금 한 80%지만 일찍 취업해서 또 정년까지 쭉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가죠. 일찍 일을 하고 일찍 결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는 걸 해야지 지금 말씀드린 것 문제들이 해결을 할 수 있지. 이거는 구조적인 걸 내버려 두고 중소기업은 저임금 그리고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아무리 뭐 이게 정년 늘리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인력이 안 가니까 외국인 데리고 오겠다 그러고, 이쪽은 뭐 정년을 늘리니 많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봤자 청년 실업도 있는데 정년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고, 50대 자르고 있는데 무슨 정년을 늘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와 정책들을 하고 있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면 구조들을 바꿔야 돼요. 이 구조를 바꿔야지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데, 이게 우리 가장 강력한 기득권 재벌을 건드리는 문제가 돼요. 재벌 체제를. 네.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얘기 듣다 보면은 결국에 누군가는 좀 해줬으면, 근데 사실 그 정도지 막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자 뭐 이렇게는 아직도 약간 동력도 좀 약한. 그래서 그럴 수 있을 정도의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그런 인식들이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인식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서 이런 걸 이야기를 계속하고 해야지, 이슈가 되고 해야지 인식이 쉬워지는데, 언론과 정치가 그거 할 유인이 없어요 지금. 그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민 운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되고 하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 번 어디서나 떠들고 다니지만 그다지 일반인들한테는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 나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유튜브 환경 때문에 이런, 저도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해서 하고 하는데 뭐 좀 어렵다고들 주로들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대기업을 더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어떤 여건을 좀 상승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국민들이 좀 이렇게 취업을 하는 여건이 좋아져야 그렇죠.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대부분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게 잘 돼야지 대기업도 경쟁력을 가지거든요. 일본이 작년에 엔저 때문에 한 2% 성장을 했죠. 근데 일본이 2% 성장했는데 올해는 한 1%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해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일본 경제 구조는 엔저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가격 경쟁력 위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개도기 시절에 확률을 낮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개도기적인 경제 구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율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더 성장하는 개도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성장하니까 자꾸 환율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제 발전 단계상 우리도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거의 방식들이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개혁들이 없으면 지금 구조로서는 더 이상 가기 어렵다. 일본을 봐도 우리가 30년 동안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한 사실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를 일본을 보고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도 참 안타까운 것이죠.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정치한테 뭔가 요구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동의가 또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가계부채 얘기도 정말 많고 그리고 가계부채 뭐 1,000조 넘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전세보증금 합치면 뭐 3,000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이 실제로 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많은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저는 덜 걱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가 수치를 보면은 뭐 세계에서 2, 3등 정도 되기 때문에 내관이다. 특히 뭐 IMF나 국제기구에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요. 근데 네. 거기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걸 잘 몰라서 저는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담대예요. 주택담보대출이죠. 미국하고 우리하고 달리 미국은 모기지 제도이기 때문에 모기지에서는 사실 모기지를 다 폐기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은행에게 있어요. 우리는 좀 개인들이 갖고 있고 부채로 잡히거든요. 네. 그런 제도적인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가계부채가 좀 많이 잡히는 것도 있다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만약에 이제 집값 같은 게 크게 하락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미국 같은 경우 모기지 제도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게 금융위기로 가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는 네. 거기에 비해서 금융 규제들이 많이 있었죠. 뭐 DSR 규제부터 포함해서 DTI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계부채 주담대 부채들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주들이 상당히 조건이 좋아요. 그러니까 부도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차주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경제 위기 갈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지나치게 지금 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GDP 대비 뭐 100% 넘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뭐 100% 이하로 뭐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럼 어떤 뭐 그런 기준 같은 거 자체로 봤을 때 뭐 높은 수준인 거는 글쎄요,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국가채무 이야기하면서도 절대적인 기준은 없거든요. 우리나라 국가채무 같은 경우 굉장히 수치로 보면 양호합니다. 한 50% 정도니까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일본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근데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근데 그러면 양호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7년 경제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20%가 안 되는 거 그래요. 아, 국가가 부채가 그때도 없었군요. 네. 근데 그래서 경제 위기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금융 위기에 왔던 다른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가 얼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이론적인 실증적인 근거가 없어요. 다 룰 오브 덤이에요. 경험치에 의해서 이 정도라는 건데 그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국가 부채가 다 올라가면 그것도 더 이 정도 괜찮다는 게 올라가요, 같이. 그래서 국가 부채 부분도 우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 경제 구조조정, 산업 전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때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특히 이제 탄소 중립, 아리백 이런 것들 전환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남북 문제 같은 거 포함해서도 그래서 뭐 앞으로 고령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국가 부채를 지금부터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기업 부채, 가계 부채, 국가 부채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양호한 건 국가 부채밖에 없어요. 네. 그게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낮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단순히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가계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00%다 외국보다 굉장히 높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담대 중심이고 모기지 제도가 없다는 제도적인 차이점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담대에서 차주들이 상환 능력이라든지 집값 하락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지금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 가지고만 수치 하나를 가지고서 GDP의 100%가 넘었니 안 넘었니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자영업이라든지 네. 이런 데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영업 부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 부채 그다음에 뭐 PF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부채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자영업이나 PF 대출 문제가 심각한 문제긴 한데 이게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로 전이될 만큼 가지는 않아요. 그 재정으로 어느 정도에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배경이라는 게 경제가 계속 나빠졌을 때 한번 폭탄이 터지면서 그냥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라는 게 문제긴 해요. 그런 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폭탄으로 먼저 터지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폭탄 옆에 있는 기름통 같은 거. 그렇죠. 폭탄은 아니고 기름통입니다. 그냥 폭탄만 안 터지면 기름통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기름통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정말 폭탄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폭탄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구체적인 문제 제가 앞에서 네. 계속 말씀드린 그게 폭탄인데 그러네요. 폭탄은 폭탄인지 모르고 기름통 가지고 늘 폭탄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긴 기름통 옆에 있는 폭탄을 빨리 치우는 게 먼저인데 네. 폭탄은 두고 기름통 옆에서 이제 불이 안 붙길 바라는 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연체율은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연체율도 중요하죠.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부실 채권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비 기업들 늘어나는 거 중소기업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인들이고 네. 그게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은 장부를 네. 우리가 저기 경제 위기가 와서 이렇게 장부를 실제로 까서 보면은 훨씬 더 심각해요. 아,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 특히 구조에서 단가 우려치기 당하고 기술력은 없고 이런 중소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산업 전환, 녹색 전환이나 이런 거 일어나 있는데 전혀 못 따라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확 불이 붙을 수 있는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빨리 폭탄부터 치우고 옮겨갈 수 있도록 지금 바꿔주는 산업 전환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그게 사실 문제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확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연체율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뭐 카드 대란이라든지 PF 대출 관련된 거 몇 년 한 십몇 년 전에도 있었던 걸 보면은 재정으로 대부분 우리가 해서 사실 세금으로 떼워서 다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본적인 위기가 안 오면은 세금으로 떼워서 넘어갈 거예요. 네. 못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같이 터지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선순위는 정말 폭탄을 제거하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뭐 IMF 같은 국제기구도 한국 경제 잘 모르면서 거시 자료만 보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국내 언론들도 자꾸 그걸 따라서 이야기하고 네. 정말 어렵고 이해가 상충이 일어나는 문제는 다 있다다 버리고 우민화 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아무래도 우리가 IMF에 안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IMF에서 뭐 한마디 하면은 막 기사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왠지 전문가들 반응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뭐 밖에서 보는 것이다. 한국의 어떤 실세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 뭐 이제 거시적인 지표를 보고 여러 나라들 비교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나 일본이나 중국, 아시아 국가들만큼 OECD, IMF, 월드뱅크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네. 미국에서는 아무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거기서 써요. 이야기해봤자 니들이 뭘 아는데라는 식으로 그냥 반응을 할 정도인데 네. 우리는 그 컴플렉스가 엄청 심해서 국내에서 전문가 말하는 거는 네가 뭐 하는데라는 식이고 월드뱅크 막 이런 거는 벌써 가서 사실 뭐 IMF, 월드뱅크 저도 공부 못했던 애들이 다 취업했 곳들인데 그 저기 거기서 참고로 이야기하면 예일대 나오셨죠. 거기서 저기 이야기하면은 뭐가 대단하게 호떡집 불난 것 같이 말을 해요. 네. 근데 사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잘 몰라요. 그분들 그러구나. 구체적인 거. 그리고 만나서 저한테 물으러 와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말하면 그냥 그런가 그다지 보다 뭐 하니까. 그러고 또 뭐 거기 듣고 가서 또 이야기하면 난리가 나고 좀 지적 사대주의 열등감 우리 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럼 연체율은 아직 문제가 없는 수준인가요? 연체율도 좀 문제가 있죠.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저블 못할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정도는 들고요. 아니고. 그거는 이걸로 해서 경제 위기가 올 수준이다. 네. 뭐 금융위기가 올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근데 그거는 이게 나쁜 우리가 사실 기업이 망하거나 가게나 이런 부도가 나거나 하는 것들은 다이나믹스 차원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일어나더라도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정상적인 경제고 바람직한 경제. 망할 건 망하고 그렇죠. 또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망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도와주다가 더 크게 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가장 반시장적인 정책들이고 네. 근데 그런 정책들이 개도기 시절에는 잘 작동이 됐어요. 그때는 뭐 사실 별로 있지도 않은데 망하면 어쩌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망한다는 개념 자체도 잘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진입 퇴출이 뭐 장벽 이런 추상적인 말하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망해야 될 기업이 망하고 새로 들어와야 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진입 퇴출 장벽을 쌓는 정책 재정적으로 메꿔줘서 한계 기업들 살려주고 계속하는 정책 그게 기업이 망하면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사고에 사로잡힌 거죠. 또 거기 또 일하고 계신 분들은 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또 이제 정치적 부담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시장 경제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새로운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과 그 노동 지원을 통해서 옮길 수 있게 그게 장기적으로 그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한계 기업에 거기에 계속 있는 것보다 그런 것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복지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게 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 건데 한계 기업들이나 망할 기업 안 망하게 도와주는 식으로만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말은 생각은 제가 말한 것 같이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정부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죠. 사실 망할 건 망하고 오히려 또 새로 하려는 의욕적인 그런 곳에 막 돈이 가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퇴출 장벽이 있으면 진입이 못 일어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만 중요한 게 아니고 퇴출 장벽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지금 퇴출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퇴출 장벽을 없애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망하고 새로 생기고 이러면서도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안 받고 더 좋은 기회로 이동할 수 있고 이게 바람직한 시장 경제고 자본주의고 다이나믹스가 있고 산업이 진화가 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고인물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0년부터 한 90년까지 경제 성장할 때 우리는 산업 진화가 계속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IMF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는 그게 다 정지돼 있어요. 과거의 중화공업 중심으로 가서 가격 경쟁력 중심으로 가는 산업들 중심으로 계속 굳어져 있어요. 고인물이 돼 있어요. 산업 진화가 단절되면서 제조 위기가 오고 있어요. 녹색 그린 전환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걸 바꿔주려면은 지금 가장 강력한 기득권을 해체를 시켜줘야 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재벌 총수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과 사회 이익과 같이 되도록 정렬시켜주는 개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사실 재벌 개혁하자는 이유인데 그 정렬시켜주는 거 정렬이 안 돼서 사익을 엄청나게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나게 싫은 거죠. 죄지어도 감옥 안 가고 이런 좋은 세상을 자꾸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좋겠죠. 그런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 마치 뭐 삼성이 흔들려서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플레이를 하고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삼성전자가 망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망하면 안 되는 거죠. 회복력을 가져요. 노키아가 망해도 핀란드 경제가 회복력을 가졌었던 거죠. 그게 바람직하고 건강한 시장 경제예요. 기업이 망해도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더 좋은 기회로 이동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기업이 만년씩 가지고 평생 가는 기업 없어요 세상에. 다이나믹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산업 진화가 일어나고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창조적 파괴의 진화를 우리는 지금 다 막는 정책들, 그게 기업을 살리는 노동자 기업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브레인워시를 다 시켜놓고 있죠 지금. 그 중간중간에서 혁신이 좀 일어나려고 하면 그 불씨가 다 꺼지는 식으로 지금 사회가 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다들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자금을 수혈해가면서 이제 버티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좀비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 있는 일자리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제 자기 어떤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인데 들어보면은 그래 좋다. 근데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 새로운 직장이 그러면 뭐 생기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없애기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걱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개혁을 선행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올리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최저임금 올리면은 한계 기업들이 망하고 그 일자리 잃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 많을 거라고 반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올리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실증 연구를 해보니 최저임금 올려도 안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모납선이 수요 독점 산업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시골에 가면 맥도날드 같은 게 수요 독점이에요. 거기서는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서 가격을 굳이 안 올려요. 그러니까 흡수할 수 있는 그 마진에서 흡수가 되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임금 올라가고 소득 올라가고 해서 좋아지더라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더 큰 거는 뭐냐면은 한계 기업이 망하죠. 근데 한계 기업에 묶여 있던 노동력이나 자본들이 최저임금 그거에서는 안 된다, 망하죠. 그러면 그게 다른 기회를 찾아서 더 생산성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푸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최저임금 올린 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최저임금 올리면은 그냥 실업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경제 구조에서는 어떠냐?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직격점을 맞는 한계기업, 자영업들 나와서 다른 걸 기회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진입 대출 장벽을 없애고 자꾸 생산성 있는 혁신을 하게 해주고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야 돼야지 망하고 푸시가 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혁신적인 일들을 하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옮겨갈 때 생활이라든지 너무 공공해져서 안 되는 부분들 안전망을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저도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비판한 이유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또 이야기한 거예요. 올리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혁신 경제를 먼저 해서 네.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 있으면 구조개혁, 재벌개혁 포함해서 이걸 해야지만 그런 다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선순환이 생길 수 있는데 혁신 경제로 갈 수 있는 경제 구조는 안 하고 개혁은 안 하고 최저임금만 올려서 소득주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비판을 그때 제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 안 된다는 보수적인 분들 주장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경제 구조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씀하셨는데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답이 생기려면 경제 구조가 진입할 수 있고 기회가 생기고 이래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에디터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국에 작년 말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교육의 문제, 교육 때문에 혁신적인 성장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교육이 너무 좀 이렇게 딱 그 틀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말을 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그랬어요. 어. 잘못된 거다. 내가 좋은 예를 알려주겠다. 네. 한국에 혁신 안 일어나는 거 아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 우리 네이버 카카오 혁신 이후엔 재벌같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혁신적인.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그다음 배민. 네. 뭐 많은 이른바 유니콘들이 있어요. 혁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B2C예요. 비즈니스 투 컨슈머. 네. 그러니까 B2B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이 안 일어나요. 그러네요. 근데 중간재 산업은 기업, 대기업들이 수요자예요. 네. 수요 독점 구조예요. 여기는 일반인들이 수요자예요. 수요 독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의 문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B2C에서는 없어요. 그다음에 단가 어려지기 기술 탈취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와 유인이 있으니까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B2C 가는 사람은 다른 학교 나왔나요? 아니에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저 설득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긴 B2C 쪽은 엄청 많이 바뀌었죠. 네, 진짜. 그러니까 B2C가 잘 많이 바뀌는데 B2B 부분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미국에서 우리 제조업이 GDP 한 27에서 30%라고 했잖아요. 미국은 제조업이 한 11% 정도밖에 안 돼요. GDP에서. 그런데 미국의 유니콘 기업의 반 이상이 B2B예요. B2C가 아니고. 네. 우리는 100% B2C예요. 왜 그런가? 왜 B2B는 안 일어나느냐? B2B가 B2C보다 한 40배 커요. 아 그래요. 그렇죠. 매출액을 따지면은 네. 거의 뭐 4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왜 안 일어나냐? 전속 계약에 묶여 있고 기회와 유인이 없고 기술 탈취 일어나고 단가 오려치기 하고 그거 왜 설명할 방법이 없고 이게 이른바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에서 말하는 이론이 예측한 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뭐 그 소수의 어떤 개개인이 경제와 어떤 이런 걸 권력화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문지기를 해버리니까 성장하면 없애고
밑에 있는 내 직원 같은 회사들은 계속 그 컨트롤하면서 하다 보니까 혁신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그냥 정치인이든 누구든 그냥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하는 게 쉽지 않다면 어떤 뭐 이게 중간에 뭐 어떤 뭐 당근을 좀 줘가면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제안을 했겠죠. 없나? 네. 결국에 이 영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영웅이 나타날 그럴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뭐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네.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뭐 영웅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것도 환경이 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네.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인식하고 요구를 해야지 바뀌는 거죠. 아, 근데 이 국민들이 바뀌는 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 같은 지식인이나 또는 이제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몇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은 그게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 A Few Good Men이라는 네.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선인 몇 명의 선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저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소돔인가요? 소돔을 구하는데 네.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처음에 100명에서 한 몇 명까지 내려갔는데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그 이제 개인 구원론하고 이제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체 집단 구원론 이런 게 이제 거기서 아, 네. 나오는 건데 사실 그게 제가 보기엔 두 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제가 들은 게 뭐냐면은 구원은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차원이라고 보는데 어퓨군맨이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라든지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 변화가 생겨요. 우리 과거에도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우연에 의해서 그런 어떤 시점, 어떤 시대,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서 바뀔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떤 노력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뭐라는 분들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나오면은 그러면 국민들도 알게 되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국가 부채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뭐 많은 편이기는 한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뭐 이거는 그냥 이대로 그냥 유지를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우리가 그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뭐 국가적 전체적 뭐 가계랑 뭐 네네, 기업 다 그렇죠. 합쳐서. 그러니까 가계 부채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 이게 질적인 측면을 볼 때 우리가 매니저블하지 않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가계 부채 문제에 집중하는 거는 오히려 중요한 문제를 못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업 부채는 상당히 높은데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 부채가 는다는 것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폭탄이 터지면 크게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기업 부채 없애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없어질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문제는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해소가 될 문제다. 결과적으로 따라올 문제다라는 거고요. 정부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게 할 게 이제 국가 채무 부분인데 국가 채무는 수치상 우리가 일본이나 뭐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요. 일본은 이게 국가 채무가 거의 240%좀 돼요. GDP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자율을 못 올리잖아요. 이자율을 올려버리면 그러니까요. 그 채무에서 국채 그 줘야 될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정책 그래서 좀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고 또 한편은 그래서 성장이 갑자기 작년에 많이 되고 이런 이야기도 생기고 했는데 하여튼 주권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하나 없어지는 일까지 가는 경우인데 하여튼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좋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업 전환 구조 전환을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고령화가 또 생각하면은 우리가 국가 채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 가지고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국가 채무 관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채무는 일종의 약간 보험처럼 약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가장 점수를 많이 준 게 국가 채무 비중이 낮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에 어찌 보면 저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결과 같은 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뭐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시장 뭐 지금 분위기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한번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뭐 부동산이 당장에 반등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장기적으로 봐도 과거처럼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국면은 다시 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한 세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금리. 금리는 장기, 단기 다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제 성장률이죠. 성장률 또는 발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네. 성장률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급 측면인데, 첫 번째 이제 금리를 보더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올해 안에도 사실 미국에서 페드가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낮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오늘도 뭐 동결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미국에서 페드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한 게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할 거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행도 같이 낮추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단기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2008년 이후에 초저금리 시대 같은 그게 한 10년 지속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 초저금리 시대가 당분간 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리적인 부분 집값 올리는 거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시대는 올 것 같지 않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 성장률, 우리가 계속 그나마 성장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성장률 전망 굉장히 안 좋다. 그뿐만이 아니고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 이행도 못하고 제조 위기 문제 극복 못하면은 산업 공동화 같은 것들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러스트 벨트화 되는 지역들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부동산도 나빠지고 부동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장률이나 경제 전망을 봤을 때도 그다지 좋은 건 없다라는 거. 마지막에 이제 공급층인데, 공급 정책이라는 거는 수요를 쫓아가는 측면이 커요. 근데 물론 우리는 공급 정책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큰 대세에는 영향을 못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부동산을 서울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대도시들 외곽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단기적인 처방을 많이 해서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동산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부동산 공급이 시장에 의해서 좀 작동되게 정책적인 개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이런 건 좀 하루빨리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질문인데 초저금리 시대가 사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그때 진짜 금리 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좀 달라져서 그런 건지. 사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 10년 동안의 초저금리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위만 브라더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대공황 같은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베냉키 그 페드 의장부터 해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초저금리 정책, 거기에다가 그 양적 완화까지 하는 식으로 해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가는 걸 막았죠. 근데 그러게 이제 어느 정도 빨리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정상화되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2020년에 코로나 때 재정도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굉장히 이제 불이 붙으면서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다시 올렸던 거죠.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더라도 2008년 이후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기간 같이 내려갈 가능성 별로 없다. 그때는 정당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었다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럴 이유도 명분도 없을 뿐 아니고 그 부작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빨리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다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가는 국면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시 보기 어려울
기간일 수도 있다. 그럼 반대로 뭐 세계적인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가 또 조만간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너무 과열됐고 너무 고점이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좀 그거는 어떻게 이제 저기 주식이나 부동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시장이 크라이시가 일어나거나 부동산은 지금 많이 거품이 지금 가라앉고 있죠 이미. 그런데 이제 주식 버블이 떨어지면서 크라이시가 일어나서 대공황 같은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글쎄요. 지금은 주식 시장에 여러 가지 트레이딩 메커니즘이라든지 우리가 2008년 때 경험들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일부 강화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8년 같은 식으로 금융위기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게 떠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지금 미국에서도 페드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 정책 쪽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도대체 이렇게 가냐. 그러니까 이 물가 이자율을 이 정도 올렸으면 소비 지출이 상당히 줄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경고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네. 그 코로나 때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받은 것들 세이버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 예금이 엄청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현금 많다. 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써서 효과 나올 거다. 네. 그래서 갑자기 확 나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기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 보니까 안 되면 정부가 돈 준다. 결국에 위기가 오면 또 한 번 준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막 옛날같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보다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잘 모르겠다예요. 다들. 미국에서도 페드에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뉴노멀이라는 말도 한때 참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 2008년 이후에 거시경제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가 이해했던 거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고 다른 좀 우리가 갖고 있는 퍼레미터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건지 그거조차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똑같이 재발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안정적으로 가면서 이제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가 뭐 약간 낮아지는 정도. 그렇지만 예전처럼 어떤 다시 막 초저금리로 가기에는 뭐 위기까지 오지 않으니까. 위기까지는 안 갈 거고요. 네. 뭐 그거는 정말 위기 상황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금융 완화 정책 때 생긴 거고 짝이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증시가 한번 크래시가 일어난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금융 전반의 위기로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도 뭐 근데 워낙에 지금 유동성들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워낙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계속해서 뭐 우리 지금 AI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혁신적인 부분들이 많이들 생기고 있어요. 바이오도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새로운 기회에 대한 밸류에이션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가는 문제고 해서 글쎄요. 저는 뭐 아주 빠른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2008년 같은 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 어떤 구조상 지금 뭐 제조업의 위기가 뭐 계속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양극화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실제로 뭐 지방하고 이제 뭐 서울 뭐 수도권에 지금 가격이 막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좀 더 심화가 될까? 아마 지방에 제조업들이 좀 많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리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아리백이라는 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고 글로벌 큰 기업들이 선도를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백 한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탄소 배출 범위 스코프라고 하는데 그걸 1, 2, 3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스코프 1, 2를 하겠다는 거였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스코프 3까지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코프 1은 뭐냐면은 자기가 생산이나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내뿜는 탄소 양인 거죠. 뭐 자기 직접 공장에서 탄소가 나온다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차량 뭐 이런 거 운행을 하면서 전기차 아닌 거 쓰면서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코프 1이라고 그럽니다. 스코프 2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그 에너지 원 자체가 탄소 중립을 안 하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쓴다라든지 하면은 전력 같은 것을 그러면 이제
스코프 2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50년까지 아리백을 하겠다고 기업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데 그 클럽에 거기서 이제 말하는 건 스코프 1, 2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100%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 그 리딩 컴퍼니들 중심으로 스코프 3까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웹이라든지 MS라든지 우리 반도체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그런 IT 기업, 좀 네. 자동차 기업들, 한국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 데가 스코프 3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30년, 40년까지 스코프 3까지 완전히 아리백하겠다는 회사도 있고 40-50% 하겠다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한테 불똥이 튀고 있어요. 3는 그럼 어떤? 3는 뭐냐면은 부품부터,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부터 해서 폐기까지 전부 다. 모든 과정에서 아리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리백을 이제 하는데 완전히 아리백을 사실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배출권 상세권을 사서 없애고는 있어요. 근데 이미 큰 회사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 1, 2는 아리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아리백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배출권 상세권을 사서 네. 아리백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그런 데가 애플 같은 경우 2030년까지 나머지 다 한다고 부품 하니까. 납품하려면은 재생에너지 하라는 자동차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네요. 부품 해야 수출하려면은 되네. 반도체 수출하려면 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국내에서 아리백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저는 안 될 거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갈수록 이제 반도체 아리백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수출하려고 네. 하면은 네. 그런 고성능 반도체들이 더불어 그렇겠죠. 네. 그런데 용인에서 아리백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어요. 거기서 지금 전력에 대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엄청나게 전력 지금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력 공급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2050년까지 해서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뭐냐면은 한 30년까지는 LNG 발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030년에서 50년 대규모로 투자한다는데 네.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런데 그때는 뭐 원전을 지어서 뭐 공급을 하니 어쩌니 좀 계획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이후에 그 큰 송전탑을 하나도 못 지어요. 주민들 반대로. 네. 그러니까 원전을 늘린다? 원전 뭐 안전성 때문에 동해안에 주로 그렇죠. 짓죠. 송전탑 어떻게 송전탑 하냐고요. 없이 못 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지하로 매설해서 산 터널을 만들어서 아,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터널을 몇백 킬로를 뚫어내요. 그건 경제성이 전혀 네. 없는 이야기를. GTX를 한 대여섯 개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인의 아리백도 그러고 전력 공급 계획이 없어요. 용수 계획도 없어요. 네. 그 물도 엄청 많이 쓰거든요. 반도체는 옆에 막 발전소 아예 막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이 기존에 있는 댐에서 용수를 쓰겠다. 말이 안 되는 지금 계획이에요, 사실. 그러면 실제로 하려면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아예 남해안 네. 예를 들어서 그 전라남도 용강 같은데 태양광 발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패널 깔아놨거든요. 네. 근데 70%를 꺼놨어요. 아.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을 네. 지어놓고 쓰질 않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네. 태양광 발전을 지금 전력망에다가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네. 정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전력망이 우리 이제 전기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력이 왜 수요가 일정한 게 아니죠. 뭐 밤낮도 네.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할 때 전기 수요가 바뀌는 거하고 공급이 일치가 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전이 일어나기 쉬워서. 근데 이거를 조정을 해줄 수 있는 플렉스블한 발전이 제일 뭐냐면 수력 발전 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화력이라든지 LNG고 네.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태양광하고 원전이에요. 기저발전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여기 그냥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저발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그 원전이 상당히 기저발전을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을 거기에 더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 조정이 잘 안 되고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태양광 깔아놓고 쓰질 않아요. 네. 오히려 그런 데다가 반도체를. 그래서 그러면 지금 PPA라고 해서 분산형 전력망으로 가져가는 건데 직접 거기에서 가는 거죠. 네. 공단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보완적인 것들은 기존의 전력망에서 가고. 그다음에 남해안이 우리가 지금 뭐 재생에너지 조건이 안 좋다고 말을 계속 많이들 하는데 태양광은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독일 같은데 일조량 굉장히 없는데 태양광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 근해에 해상 발전을 엄청 많이 해요. 영국도 우리도 사실 북한 때문에 섬이나 다름없죠 지금. 네. 고립된 체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립된 발전 체계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못한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또 뭐 영국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국은 재생에너지 40%가 넘어요. 이미. 그것도 많은 경우가 해상 풍력을 풍력이나. 통해서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영국보다 해상 풍력 할 수 있는 조건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고를 하면은 해상 풍력 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그 남해안 쪽에 이렇게 쭉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남해안에 그런 해상 풍력하고 태양광을 직접적으로 전기를 받아서 하는 아리백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SK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장을 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 오래된 제조업들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네. 러스트 벨트 되는 거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지역 소멸 문제. 뭐 러스트 벨트 되면서 지역 소멸 다 일어나고 부동산 박살날 거예요 거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지으면은 사실 아리백도 할 수 있고. 지역 경제 소멸 문제도 막을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인에 짓겠다고 하잖아요. 네. 가능성도 없는데. 그래서 좀 너무 어이가 없고 해서 이거를 한번 삼성 경영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있냐.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거는 해외에 나가겠다는 거라.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하나 있죠, 이미 공장. 네. 하나 더 짓고 있죠. 그리고 11개 더 짓겠다고 2-3년 전에 이미 텍사스 주정부에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하는 것의 20%를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엄청 낮을 것 같은데. 3%예요. 그럼 어디서 20%가 나오느냐? 미국 아리백 하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아리백 하고 있어요. 일본 아리백 해요. 유럽도 아리백이에요. 해외 공장에서 아리백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이 아리백 이런 거 가지고 완전 마피아들이 우리 진짜 뿌리 깊게 있는데 뭐 아리백에서는 전기가 퀄리티가 나빠서 안 되고 외국에서 아리백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사실 그런 프로파간다들 많이 하시는데 삼성전자조차 미국에서는 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만드는 칩들을 아리백을 요구하는데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는 뭐냐? 그런 데가 뭐예요? 글로벌 빅테크고 리딩 컴퍼니들이에요. 그러면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내는 더 범용계 반도체 싸게 가장 덜이 인더스트리로 해서 만들어서 빼먹을 만큼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 되는 건 저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볼 게 없는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반도체 공장 짓고 뭐 투자하면은 우리는 마치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온 것 같이 박수를 쳐요. 해외 진출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공장이 한국에 들어와야지 우리한테 좋은 그렇죠. 건데. 그게 우리 일자리가 나가고 우리 기회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국내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건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첨단 반도체는 한국에서 지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해야 돼요. 그게 국내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금리도 뭐 이렇게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이제 경제 성장률도 지금 결국에 외국에 지금 막 뺏기는 그런 와중이라면은 어쨌든 저희 지금 부동산 얘기를 여쭤봤으니까 부동산 쪽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뷰가 있으신가요?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에 이렇게 집을 산다든지 하는 거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뭐 주식처럼 뭐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부동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정말 내 집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삶의 질 같은 것들 지키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내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한국 경제 장기적인 전망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당장의 집값 얼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폭망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부동산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정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미래 세대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놓치고 있고 그 당장에 그냥 뭐 이렇게 매표 정치에 또는 뭐 남 중상 모략하거나 욕하는데 매료돼 가지고 그런 정치에 휘말리고 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을 길을 잡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참 안타깝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뭐 해결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해결이 만약에 뭐 좀 어렵다고 보면은
어쨌든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집을 뭐 아예 안 사고 뭐 그냥 텐트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라면 뭐 어떻게 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를 더 이상 이렇게 투기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기회도 별로 없다는 거고, 네. 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제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 무리해서 뭐 갭 투자 어쩌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수익을 보고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적인 경제적인 능력에서 집을 살 수 있는데 시점에서는 사서 그 집을 갖고 있는 안정감과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누리는 게 최선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의사결정과 별도로 그런 행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경제가 지금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딴 사람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고 내 애들 이야기다라는 거 이번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생각하시고, 이거 뭔 이야기고 추상적이고 뭐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내 문제고 우리 애들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바뀔 수가 있다. 세상이 바뀔 수가 있고 세상이 제대로 바뀌어야만 부동산 가치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꽂아 있기 때문에 밑에서 여기서 막 여기 해도 결국에 안 맞는다. 결국에 이제 위에서부터 어떤 구조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좀 해결을 해야지만 하단에 있는 것들도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뭐 어찌 보면 좀 약간 거대한 그런 주제인 것 같기도 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런 얘기가 있구나, 뭐 좀 약간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과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산업 전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분위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